영화 속 돈 이야기를 털어보는 시간, 영머니. 저는 유튜브 하는 증권사 팀장 이현민입니다. 오늘 영화 선정은 웰메이드 한국 영화인데요. 금융 관련된 영화고 주식을 소재로 만들어진 최초의 영화 작전입니다. 저와 함께 영머니를 진행해 주실 파트너가 함께하고 계신데요. 멋진 목소리에 훤칠한 외모, 그리고 목소리에 어울리는 아주 귀여운 애칭, 호칭을 정리했는데 귀여운 호칭입니다. 범님, 오늘 범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기범입니다. 네. 호칭 범님으로 정했는데 네. 이제 팀장님하고 영머니에서 영화 소개랑 증권이 얽혀 있는 재밌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영화 어느 걸 고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네. 원래는 뭘 할까, 막 영화 뭐 외화를 할까, 뭐 어떤 게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 막 고민하다가 딱 골라주셨는데 저는 작전을 고르실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요새 우리가 작전 관련된 뉴스가 많으니까 핫하다,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골랐다 이렇게 네. 생각하겠는데 우리가 한 달도 훨씬 전에 골랐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 작전을 생각하셨을까요? 작전 처음에 선택하게 된 거는 팀장님이 그 유튜브에서 원래 진행하고 계셨던 이런 팀장 없어요에서 차트 분석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네네네. 네. 애청자셨네. 네. 약간 과외 같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서 그냥 편안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자꾸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화 작전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영화 저도 네. 이제 오늘 촬영 준비하면서 작전 영화를 보다 보니까 차트 얘기가 나와서 네. 조금 그런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범님, 오늘 그 소재가 되는 작전 영화 간단히 어떤 영화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영화 작전은요 2009년작이고요. 이호재 감독님의 이제 입봉작입니다. 오, 입봉 영화요. 네, 그리고 극장에서는 151만 명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더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주인공 현수가 닷컴 버블 때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5년간의 독학으로 이제 프로 개인 투자자가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작전주 추적으로 재미를 본 현수가 오히려 작전 세력에게 납치되어서 주식 세력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이 감독님의 입봉작이라는 생각 못했어요. 되게 유명한 배우들, 뭐 지금 유명한 것도 있지만 유명한 배우도 나오고, 맞아요. 영화가 좀 허술함이 없다. 네, 좀 이렇게 되게 들어가야 될 때가 잘 들어가고 나왔다. 네. 그래서 되게 전혀 그런 생각 못 느꼈거든요. 오히려 되게 재밌게 전문가가 봤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감독님이 드시기에는 되게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이거를 시나리오를 준비하시면서 얼만큼 치열하게 준비를 하셨는지가 이제 전문가들이 보시면 다 그런 드러나니까. 것 같아요. 저희가 가끔 이제 보면 뭐 지금 최근에 뉴스에 나온 그 임창정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뭐 인터넷에 이렇다 저렇다 썰이 있지만 상당히 부정확하게 알고 올리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더라, 뭐 용어나 어떤 상품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게 떨어진 상태에서, 물론 당연히 전문이 아니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영화 작전은 제가 사실 생각보다 되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 부분이 되게 잘 녹아 있다. 순서나 전반적인 뭐 그런 거. 요새 또 이런 핫한 이슈랑도 잘 맞고. 맞습니다. 금융적인 부분, 어느 부분 뭐 현실성이 있었냐 이런 거는 뭐냐 설명하는 프로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한두 개씩 영화 보면서 있었던 거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영화 시작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영화 시작이 이제 현수의 독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맨 처음 꼭대기에 오른 새끼는 항상 사다리를 걷어차서 다른 놈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뺏는다. 이게 이제 그게 사람이고 그게 자본주의다라는 독백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 독백이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해 놓은 독백이에요. 맞아요. 뒷부분에 가면 스포일러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이제 사다리를 그쵸. 차버리는 그렇죠. 결말이 딱 되기도 하죠. 여기서 오늘 좀 이제 제가 또 배워왔지 않습니까? 네. 작전은 이거에 대해서 다른 고문한테 내용을 듣고 왔는데, 이게 영화에 나온 그 2000년대만 해도 쓰는 작전의 일반적인 포맷이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이렇게 털어버리면서 사다리 없애는, 왜냐면 나만 탈출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새는 약간 그런 식은 아니더라고요. 요새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시간으로 5년 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예, 이때 이제 닷컴 버블이 났는데 이때 선수가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크게 실패라고 그쵸. 자살까지 마음먹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시장은 혹시 어땠는지 아실까요?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금융권 이제 일하지 않고 네. 저도 어릴 때 시절인데 그때 보면은 이제 영화의 상징적인 장면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현수가 뭐 엄마 아파트 얘기하면서 네. 뭐 어떻게 이렇게 벌어서 되겠냐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초반부에 나가서 보면 길거리에서 뭘 하고 있냐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줘요. 아 맞아요. 네, 그때 우리가 그 당시 이제 LG 카드 사태라고 네. LG 카드가 진짜 미친 듯이 카드를 만들어주고 처음에는 엄청 그게 칭찬받았대요. 사세가 막 넓어지니까 나중에 그게 LG가 금융업 철수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가 그때를 돌이켜 보면 그때 카드가 워낙 많이 만들어지니까 대학생인데 카드 갖는 애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그 원래 보통 신용카드가 신용을 바탕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막 나오니까 좀 무분별하게 쓰고 그게 막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현수도 그래 주식 자금 거기서 맞아요. 네.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주식 투자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뭐 주식 투자를 해본 건 아닌데 네. IMF가 97년에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 다 망가지고 네. 그다음 이제 약간 뭐 우리나라 아니지만 미국에서 닷컴 붐이 일면서 다시 이제 워낙 주식 시장이 망가졌다 다시 올라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코스닥 이런 게 뜨고 또 뭐 주식 투자가 점점점 다시 2000년 초반으로 가면서 이런 올라온 시기는 맞죠. 그러니까 그 전에 80년대 막 엄청 80년 후반 뭐 주식 하다가 네네네. 다 잃고 멈췄다 그때 또 한번 붐이었던 것 같아요. 체감해보자면 시점을 거기 보면 영화에서 뭐 엄마 뭐 부동산 뭐 어쩌고 하면서 좀 주식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때는 네. 어땠을까? 그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잘하는 주식, 한국인들이 제일 잘하는 국민주 네. 삼성전자죠. 그렇죠. 2000년 1월에는 물론 이제 지금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한 네. 5,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3월 마지막 삼성전자 종가가 64,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1배 예, 오른 11배 거예요. 올랐네요. 주식 투자를 뭐 무조건 장기로 가져가는 게 답인 것 같지만 삼성전자니까 이런 거고요. 야, 그렇게 보면 부동산이 상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덜 올랐을 수도 있어요. 서울을 그렇기도 하네요. 제외하고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영화에 나오는 그 과천만 해도 네. 뭐 부동산 제가 잘 몰라갖고 그냥 대충 부동산 매매가 인덱스화한 걸 찾아보니까 네. 한 대충 2배 좀 넘는 것 2배 같더라고요. 좀 넘게. 뭐 위치마다 다르지만 네. 낮게 보수적으로 보면 한 2배 정도니까. 네. 이 어머니가 난 집 샀다 이 내용이 네. 감독님의 되게 고도화된 농담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 네. 이미 과천은 그 영화가 개봉하는 당시에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 몰랐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미 감독님은 답을 알고 넣은 거네요. 그러시죠. 예, 왜냐면 예, 이게 예. 배경은 2000년 초반인데 네. 영화 개봉일이 2009년이니까 그렇죠. 이미 파악하신 거네요. 네. 2000년대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옛날 느낌이었던 장면은 이제 전광판. 네. 주식 투자할 때 전광판 막 객장 가서 객장 앉아서 가서 예. 그건 좀 더 예전 느낌인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분들은 상상이 안 가겠지만 네. 예전에 주식 투자하려면은 증권사 객장을 가서 예. 종이에 써야 돼요. 옛날 뉴스 보면 항상 그 객장가가 배경화면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메인은 주식을 사려면 네. 종이로 내가 무슨 주식을 얼마에 사겠다 주문지를 써야 돼요. 네, 네. 써서 그 증권사 그 창구 직원한테 사달라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때 진짜 막 주식이 열풍이 있을 때 뭐가 있었냐면 네. 그 여직원이 이렇게 주식을 사줄 거잖아요. 네. 누가 먼저 사줄 수 있는지 고를 수 있는 거죠. 아. 빨리 사면 좋은 거잖아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원래 단골 손님들은 네. 이렇게 삼성전자 뭐 100주 뭐 얼마에 사줘 하면서 주문지 뒤에 이렇게 팁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준대요. 뭐 카더라니까. 네, 그 시절에나 가능했던. 카더라. 네. 그러면은 그 주문지가 이렇게 갑자기 순서가 앞으로 와갖고 착 넣어줬다는 카더라가 있는데 뭐 옛날에는 뭐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요새는 다 아무도 그렇죠. 안 가잖아요. 안 가죠. 심지어 은행 업무도 가서 안 보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이제 다 없어진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 2000년대 초반에 막 닷컴 버블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되게 그때도 제가 중학생 때인가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뉴스가 이런 게 너무 심각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 광풍이었는데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네. 고모 백화점 뺐을 때 네. 그 주식이 그걸 거예요. 그렇죠. 송중기가 고모의 주식을 이제 빼앗을 때 그런 테마를 쓴 건데 맞죠. 그게 아마 새롬 기술이라는 맞습니다. 주식이었어요. 새롬 기술이라고 물론 이제 새롬 기술 돈을 못 벌고 망한 분이 대부분이지만 벌은 사람 입장에서는 인생을 바꾸는 정도의 주식 폭등이었다. 네. 왜냐면 여기 보면 이가 150배? 150배.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150배가? 아니 비정상인 거예요. 네. 150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담당하는 건 선물이라고 네. 레버리지를 쓰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제 작은 돈으로 더 큰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배율을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위험하다고 설명하고 뭐 혹자는 뭐 진짜 뭐 선물 투자를 하면 인생이 망한다 과거에 네. 그런 얘기 많이 돌았는데 저희가 아무리 레버리지 써도 국내 거는 7배예요. 네. 150배가 얼마나 큰지 체감이 되시죠? 아, 그렇군요. 레버리지 7배인데 7배인데 잘못하면 인생이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150배면 엄청난 거죠. 그렇군요.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내용은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무료 인터넷 전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게 무슨 크게 의미가 없죠. 요즘에는 네. 집에 전화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요새. 그리고 네. 그 무료라고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뭐 메신저로 통해서 전화하면 무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엄청 이제 그때 광풍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막 심했냐면 1999년 10월에 1,890원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 2000년 3월 그럼 몇 개월이죠? 11월, 12월, 1, 2, 3 5개월 만에 3월에는 28만 원이 됐대요. 그래서 150배. 제가 아는 증권 전문가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때 얘네가 인수합병, 네. 인수합병을 통해서 자꾸 이제 부풀리게 하는 것도 있었다. 소재, 그러니까 소재, 인수나 뭐 이렇게 잘 된다. 그렇죠. 소재, 뭐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가 같이 뭐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엄청 기폭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지만 사실은 사업 모델은 되게 빈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터넷 무료 전화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수익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네. 이런 고민이 좀 약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우회상장 이런 것도 비슷하겠네요. 인수합병을 통해서 뭐 네. 그렇게도 되죠. 네. 네. 근데 얘는 이제 그걸 소재가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런 호재가 있다, 이런 호재가 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 주식이 작전 주식은 아닌데 이때 닷컴 버블이 이 정도로 과열 양상. 그때 뭐 코스닥 지수는 지금도 못 따라가는 코스닥 지수 뭐 2,000 얼마였는데 네. 지금 800 얼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차이가. 영화 나중에 보시게 되면 그 선배 중에 뭐 야 요즘에 닷컴을 붙이면 어쩌고 그 선배가 말하던 시대가 이때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당연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주식에 좀 빠져들 수 있는 네. 그죠? 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 80년대 후반에 호황기도 있었다고 하지만 뭐 10년 주기별로 온다고 하잖아요. 네. 위기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0년 주기별로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가 또 빠졌다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 그러면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늘어났나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한동안은 주식시장이 조금 이렇게 특이점이 없다 할까? 투자할 때 뭐 늘 있었던 시장 그리고 좀 고인물이 있고 새로운 뉴비가 덕게 들어오는 뭐 예를 들어 한 5, 6년 전만 해도 대학생이 뭐 주식 투자를 한다? 뭐 동아리야? 뭐 그런 컨셉이었다면 지금은 다 하잖아요. 비트코인 그렇죠.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로냐면 2017년보다 2021년 주식을 갖고 있는 일반 투자자의 숫자가 276%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3배. 두세 배 그래서 정도. 최근 몇 년간 중에 엄청 제일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뭐 10년 주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2000년 초반에 닷컴 했고 2000년 후반에 리만 터져서 물론 이제 그때 빠지는 쪽이었지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뭐 주식도 좀 하는 게 있었고 2020년에 또 코로나 시기. 뭐 그러네요. 10년 주기. 그 주식 시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늘어나는 거는 되게 좋은 신호죠. 왜냐면 물이 많아야 뭐 고기도 많아지고 기회도 많아지는 거고 어쨌든 주식은 여러 투자자가 함께 들어와도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다 같이 벌 수 있는 이론상이지만 찬스가 충분히 있는 거니까
많은 투자자 느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원래 주식 목표가 이게 투기적인 목표도 있지만 기업의 자금 조달이란 측면에서는 투자자가 많아야 건전한 자금 조달 행위가 그렇죠. 또 이루어지고요. 사실 그게 본질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녹화하고 있지만 얘기하면 결말 부분이 좀 그렇게 오를 수 없거든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럴 거면 앞에 좀 뭐라 그러지? 떡밥이 좀 영화 속에 수질 개선 박테리아라고 쌓아놓은 거를 이제 너무 쉬운 결말로 이렇게 풀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데우스 엑스 마키나. 네. 전문가 같아. 그래서 현수가 작전주를 추격해가지고 수익을 거두는데 이게 그럼 개미 투자자도 차트만 보면 이제 작전주를 알아볼 수 있다는 배경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흔치는 않다. 왜냐면 영화에서도 어떻게 돼요? 현수가 있다는 거를 누군지 궁금해하고 찾아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그 작전 세력도 차트를 보고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게 드러나지 않게 하는데 뭐 거래량 호가를 가지고 추론은 할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거래하던 것보다 작전주 뭐 이따 뒤에 좀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작전주 되려면 거래 주식이 너무 많으면 안 된대요. 작아야 작은 돈으로 많이 시세를 움직이고 그리고 시세를 많이 움직여야 그러면 이제 거래가 갑자기 늘면서 시세도 느니까 사람들이 붙고 뭐 이런 형태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어쨌든 매집이라는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걔네들도 하고 돌려막기도 하지만 매집이라는 걸 할 때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늘면 이제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 보시면 이제 현수가 그 작전주 일당들한테 잡혀가서 그 설명을 작전이었는지 이제 설명하는 과정을 보면 뭐 BPS를 보면 안다는 둥 뭐 이런 걸 설명하잖아요. 이게 결국 주식은 총량이 있기 때문에 이 총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개인인지 법인인지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흔히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약간 한국은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지만 내가 물량이 많을 때 막 시장이 확 주문을 내면 티가 나거든요, 조금은. 아니면 이제 일정한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5분 단위로 낸다, 뭐 10분 단위로 낸다, 그 흐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감춰야 된다 생각은 한국은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해외는 그걸 감추기 위해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뭐 주문을 낼 때도 막 랜덤으로 나가고. 근데 한국인들은 이제 좀 티나게 내죠. 야, 10분에 10개씩 내 이렇게 딱. 왜냐면 뭐 브로커 쓰면 브로커들도 기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야, 몇 개 내야 돼? 그러면 1000주인데 뭐 나눠서 내. 그러면 야, 10분에 10개씩 낼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허술한 다른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역이용해서 막 공격하는 분위기가 또 아닌 편이기도 하고 약간은. 그래서 좀 한국은 좀 티가 나는 거 아닌가. 결국 사람이 한 일이고 누군가 직원이 하는 일이면 약간 기계적인 부분이 생기거든요. 티가 나는.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작전은 제가 안 해봐서 그런 걸 감추겠죠, 잘. 이게 그리고 영화의 작전주를 추격하는데 이 현수가 자기 친한 친구한테 이게 작전주다라고 이렇게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매형한테 연락하고 뭐 친구한테 연락하고 하면서 그 작전주가 원래 계획보다 더 빨리 오르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수가 이제 작전주에 또 작전을 거는 느낌도 있고 이게 이걸 보면서 이게 소문이 나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 현수가 알았긴 하지만 그 의도한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너 이렇게 늘 퍼뜨리는 거 안다. 그런 멘트의 얘기를 하잖아요. 너만 먹으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걸 막 퍼뜨리라고까지는 아니지만 퍼뜨려질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마도 영화다 보니까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데 그 친구 직업이 IT 하잖아요. 제가 아는 IT 출신 분들이 그렇게 작전 세력만큼 인맥이 넓을 것 같지 않거든요. 쫙 퍼져서 나갔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군요. 뭐 영화적 일반론은 아닙니다. 그냥 영화적인 재미를 그 친구의 성향을 봤을 때 영화에 짧게 나오지만 성향을 봤을 때 그렇게 인싸는 아닌 것 같아서 그죠? 작전 세력한테 잡힙니다. 근데 이제 작전 세력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뭐 조폭들, 뭐 펀드 투자자, 뭐 PB, 심지어 그
회사의 대표도 껴 있어요. 네. 네. 현실에서 작전 세력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뭐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뭐 차이가 크지만 보통 금융권 출신들은 이제 그런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직장이잖아요. 직업에 연계된 부분인데 불법적인 걸 하는 거에 대한 되게 금융권 출신들의 거부감이 되게 크거든요. 뭐랄까 좀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 가는 길. 그러니까 흔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업을 잘하면 여기에 굳이 가담할 이유가 없겠죠. 여기는 뭐 그 무슨 차장인가는 일도 되게 잘하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리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오너가 가담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세간의 뉴스에 나오는 주가 조작 지금 뭐 재판 얘기 나오는 거기도 오너가 개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 영화가 나름 조사를 열심히 해온 거죠. PB도 좀 퀘스천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권 출신자 그 2명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흔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그 어딘가 애매한 영역. 그렇습니다. 근데 조폭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혼자서는 주가 조작이 좀 어려우니까 팀을 이뤄서 다양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속에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현업 종사자가 끼어드는 케이스는 점점 드물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제약 조건이 많아요. 감독님도 되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보는 게 이제 주식인데 그런 사람들을 속이려면 더 꼼꼼하게 속여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구성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느낌은 좀 다른 영화인데 다른 영화 보면 돈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돈보다는 이 출연진의 짜임새가 조금 더 여기가 더 그런 걸 고려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구성이 다양하고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서로 좀 다르게 생각한다는 부분을 되게 공을 들였다 이런 느낌? 또 작전주를 차트에서 찾는 방법이 사실상 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점차 고도화가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촬영을 위해 또 다른 이제 지인분 이제 이런 내용도 잘 알 수 있고 경험이 많은 분한테 이제 약간 조언을 받고 학습을 받고 사사를 받고 왔는데 보니까 이제 옛날 이 영화 배경이 된 2000년대 작전주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우리가 작전을 할 소재나 내용을 다 알잖아요. 작전 세력은 다 아니까 그거를 어떻게 써먹는가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모을 때 시나리오를 그래서 거기 시나리오 영화도 똑같은 건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제 소재를 풀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유도를 하고 방송에서 언급을 어떻게 하고 이런 순서를 정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소재를 풀면 뭐 거기 이렇게 방송인도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소재를 풀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관심을 갖잖아요. 바로 처음에는 거래를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의구심이 있으니까. 그때 작가들 야금야금 매집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면 이거 되는 건가 보다. 뭐 뉴스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들어온대요. 그럼 가격이 쭉 올라가죠. 근데 영화도 비슷한 구성으로 가는데 그럼 일부러 소재를 안 푼대요. 갖고 있는데 그럼 개인들이 실망을 할 거 아니에요. 투자한 게 안 오르니까. 그러면 뭐 정리하자 뭐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정리하면 주식이 내려가서 싸게 또 주식을 살 기회가 온대요. 그러면 작전 세력이 그걸 받아서 더 낮은 평균 매입 가격이 낮아지게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재를 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내가 놓쳤네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또 약간 그 비슷하게 해서 조금 위아래 흔들림을 만들고 쭉 끌어올리는데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유도를 하냐면 주식은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나만 사서 할 때는 정리하면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물량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을 충분히 모집을 하는 과정. 이게 매집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 매집행위를 통해 차트에 그나마 드러났다가 현수의 포인트인 거죠. 매집행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뭐 작전주의 매집, 뭐 그다음 아까 뭐 뒤에 설명도 다시 질문해 주시면 하겠지만 통정 매매 이런 것도 하고 뭐 개미 털기 했는데 그 영화 보면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뭐 눈으로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새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다 시스템화돼서 감시가 돼요. 그래서 그런 행위가 일어난 것 같으면 그 시스템에 적발을 해서 금융이나 이런 데 바로 정보가 가고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에 불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 방식은 싹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맞는데요.
그냥 과거의 작전 방식은 네. 지금은 절대 못한다. 그럼 그들이 뭐를 하느냐? 네. 그분들 계속 있을 거잖아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변형된 형태. 네. 그다음 하나는 비트코인처럼 작전을 해도 규제를 안 받는 시장으로 간 거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쪽에 네네네. 상당히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요즘 방식은 그래서 여기 영화를 보면 되게 짧은 기간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다 걸리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을 써야 되는데 보통은 그 여러 사람의 자본과 여러 사람이 끼어들면 뭐가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요번에 뭐 최근에 뉴스에 나온 그거 같은 경우는 3년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좀 신종인 거죠. 방식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요번에 보면. 기간을 길게 가져가서 가는데 네. 옛날 방식이 아닌 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죠. 방식이지 않을까. 예, 예. 네.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이제 그런 주식 불법 투자 관련해서 처벌하는 게 옛날 시세 조종이라는 그러니까 가격을 막 조작하는 게 많았는데 요새는 내부자 정보 요게 제일 많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몰래 좋은 소식을 알고 있다가 네. 그걸 알고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 거죠. 아까도 작전에도 얘기했지만 옛날 작전에도 소재가 나오잖아요. 그럼 네. 주가가 급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아서 불공정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케이스가 제일 있는 것 중 하나인 거죠. 네네네. 이거는 뭐 작전 이야기는 아닌데 네. 현실에서는 뭐 테마주 이런 게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전이라고 보기엔 뭐하지만 어떤 새로운 정보들이 그리고 그런 거에 좀 앞선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사서 재미를 좀 보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네. 수 있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테마 주식은 있는 거는 결국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금융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이라는 게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든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시기에 잘 벌리는 테마에 주식이 가는 거는 되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돈이 은행 이자보다 더 수익을 내야 주식 투자의 의미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은행 이자보다 낮은 수익이 목표라면은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은행에 예금을 하면 돼요. 요즘 같은 케이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를 도는 거는 되게 일반적인 거고 그건 뭐 작전과 상관없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뭐 대선주는 뭐 저 아는 분은 대선주는 뭐 광의의 작전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어쨌든 소재가 나오면 팍 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대부분 대선주는 조금씩 담아두는 분들이 있대요. 네. 왜냐면 어차피 정치는 시기별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의 정권 다음 선거가 뭐고 그렇죠. 내년 총선이 국회의원 있고 총선이 뭐가 네. 있고 이미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되게 유명한 분이 당선이 되면 그 당선된 분과 뭐 지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베네핏이 있지 않을까 이런 테마니까 되게 흔하다. 네. 그렇지만 그게 불법은 아니죠. 모두가 아는 공정한 정보잖아요. 이 사람이 후보로 나올 거고 네.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정보들은 공정하게 모두가 알 수 있으니까 불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작전주처럼 테마에 따라 간다 뭐 이런 비슷한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어온 건 되게 터무니없는 네, 테마주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대선 후보의 고향이 어디인데 그 고향에 연고지를 둔 회사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그렇죠. 예. 그거 이제 좀 끼워 맞춰. 뭐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뭐 네. 부스럭이라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럼 영화 얘기로 잠깐 돌아와서 네. 여쭤보면 네. 영화에서 뭐 장판지라는 데이터를 사전에 못 뽑아가지고 네. 본다든지 아니면 그 작전 세력들이 통정 거래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걸 해서 뭐 우회 상장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들이 꽤 많이 나와요. 좀 나오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몰라도 영화를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예, 그런 내용을 좀 알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이제 좀 수준 높은 술을 쓰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장판지 그거는 뭐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코어는 개인의 거래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는 거는 불법이에요 다. 그러니까 네. 개인 정보란 측면도 있고 신용정보법에서도 그 거래 내역이나 거래에 관련된 정보를 금융회사 외부로 유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알 수는 있죠 뒤져보면. 그렇지만 제가 담당하지 않는 고객 걸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거고. 근데 그거랑 별개로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를 되게 세분화해 놔가지고 일반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정보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주식이
오늘 외국인이 거래를 했다. 어느 쪽에 속하는 애들이 했다. 증권사인지 모험인지 뭐 자산운용인지 이런 게 또 세분화돼 있고 뭐 개인 물량인지 개인은 뭐 특정은 할 수 없으니까 개인은 다 뭉뚱그려 개인인지 그리고 뭐 그 주문이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나왔는지 그런 것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 저는 이베스 증권이니까 이베스 증권에서 뭐 평소보다 이 주식의 주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그럼 모두가 거기서 왜 많이 나왔을까? 거기에 많이 낸 사람이 갔나? 그러면 이제 개인 뭐 그런 것도 다시 지워보고 하면 뭐 좀 더 많은 정보가 노출돼 있는 거죠. 정보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아마 장판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유출은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통정거래 뭐 우회상장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네, 통정거래 같은 경우는 쉽게 하면 서로 정보를 교환해 놓은 상태에서 서로 약속해 놓은 거래인 거죠. 남들 모르게. 거기 영화에 되게 나름 잘 설명돼 있어요. 주식을 누구한테 넘기고 누구한테 넘기고 누구한테 넘기고인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뭐 3단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죠. 뭐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떤 주식을 몇 주를 얼마 가격에 우리 사고 팔아.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왜 불법적인 거냐면 둘이만 뭔가 불법적인 의도를 갖고 그걸 거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둘이 아들과 아버지예요. 그래서 거래를 해서 뭐 아들이 아버지가 난 수익을 아들한테 전가해 줄 수 있으면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실제로는 그렇게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아버지가 벌고 아들이 더 벌지 않은 상태인데 아버지 번 거가 자연스럽게 아들이 더 버는 쪽으로 넘어가게 둘이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시작부터. 그러면 그게 공정치 않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모든 거래소랑 감독기관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왜냐면 이게 모든 주식 거래라는 게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공정하게 서로 싸우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한 거면 불법이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비슷한 형태 다른 건 있어요. 이제 블럭 거래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주식이 뭐 엄청 많아요. 하루에 뭐 주식 거래가 1000주 거래되는데 어찌어찌 10,000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10,000주를 한 번에 시장에 내면은 시장에 충격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0,000주를 사줄 수 있는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찾는 거예요. 이거는 짜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시를 낸다든지. 공시는 아닌데 그 블록 거래하는 상대방을 찾으면 그런 브로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죠. 증권사 브로커 담당들이 이제 그 블록 거래를 해줄 수 있는 상대를 찾아주고 거래소 규칙에 맞춰서 어떤 가격을 정해 서로. 그다음 거래소에 우리는 이렇게 큰 주식을 이렇게 서로 사고 팔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시장에 던지면 충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래하겠습니다. 그럼 거래소가 그래 그렇게 거래해 해주는 거래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공개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는 게 밝은 쪽에서 거래하냐 둘만 몰래 알고 하느냐 사내연애 같은 거죠. 있군요. 그게 핵심이고요. 이게 통정거래. 그다음 우회상장은 참고로 우회상장은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제일 좋은 예는 이미 상장된 회사예요. 근데 조금 이제 작은 회사고 상장은 안 됐는데 돈이 많다. 그럼 상장된 회사랑 자기 지금 안 된 회사랑 합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장된 회사 밑에 자기 회사가 들어가면 상장 회사가 되는 거죠. 합쳐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주식에 상장하는 방법. 근데 이게 불법성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상장을 안 한 회사가 상장할 요건이 안 되거나 뭐 문제가 있는데 하는 경우는 약간 불법성이 있는 거고 긍정적인 방향은 상장하는 절차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나는 빨리 상장을 해서 더 사세를 확장하고 투자를 받고 싶다. 그래서 합병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 이거는 뭐 합법인 거죠. 원래는 이 좋은 의도로 출발한 건데 약간 악용의 소지는 있다. 이렇게 IPO를 하면 좀 적법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생략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준비하는 과정이 또 길고 왜냐면 IPO 하는 뭐 증권사도 선정이 돼야 되고 뭐라고 시기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물론 IPO가 흥행하면 엄청 좋은데 흥행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경기가 별로 안 좋고 주식 경기가 안 좋다. 그럼 흥행이 안 될 수 있지만 내 사업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럼 빨리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렇죠. 그 영화가 2009년 2월에 개봉을 했는데요.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를 처음에 준비하기까지 개봉하기까지는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했다거나 아니면 그걸 예견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다만 이 영화가 개봉했을 시기에 이제 주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이 영화에 관심도가 좀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상물 등급위원회라고 네. 영화의 그 등급을 판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 영화의 처음에 등급 평가를 할 때 청소년 관람 불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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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이유가 청소년의 주가 조작 모방 위험 그리고 욕설 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장면 등을 이유로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내렸는데 사실은 이제 영화를 보고 나면 없죠. 네. 그런 장면들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영화 개봉 직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다시 판결을 냅니다. 이건 15세로 조정을 해줘요. 오, 잘하네. 근데 주가 조작 그 청소년이 따라할 수 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부터 15세 언더인데 이거에 관심이 있다. 영재일 수 있습니다. 진짜 그게 드물거든요. 그거를 잘 알고 관심이 있다는 친구는 뭐 소질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친구일수록 바르게 정상적인 금융권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아니 저는 이 얘기를 이제 나중에 최근에 자료 조사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 그 개봉 당시가 2009년 2월이었고 2008년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가 사태가 터졌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영상물 등급위원회도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좀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짐작이 되더라고요. 당시 상황 분위기가 그렇죠. 그때 약간 처음 리만 터졌을 때 난리였거든요. 2008년 이제 제가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그래서 막 죽다 살아난 날이 엄청 많습니다. 야근을 저는 이제 미국 걸 상품을 주로 담당하니까 야근을 하는데 뭐 밤에 뭐 중내산에 막 주식이 미국 S&P 지수가 3% 움직이면 뭐 전날 뭐 급등 급락됐다 기사 나거든요 다음날. 근데 그날 하룻밤에 더 오르고 내리는 거 다 합치면 15% 움직인 날도 있어요 밤에. 근데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고 했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시장은 그 정도 움직이나 보다. 아무 생각 없이 막 야근하고 고객이 뭐 얘기해도 야 엄청난 거야. 그래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신입 그런 정도 시기였고 결국은 이제 엄청 큰 변화였지만 코어는 이제 미국에 촉발된 문제고 은행권들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한국은 좀 되게 다른 나라랑 다른 동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잘 극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기를. 그때 미네르바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나름 격변기이긴 하죠. 그리고 영향이 없지는 않았죠 한국도. 하여튼 추억이 돋는 시기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밤새 또 혼자 야근해야 돼가지고 그때 막 희한한 일이 많았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주식이 막 문제다 뭐 무슨 되게 큰 미국에 있는 은행이 망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관심도가 확 올라가는 시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위가 좀 조심했을 수 있겠네요. 등급위가. 그때 개봉 당시에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그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저희가 이걸 우연찮게 준비를 했지만 작전을 골랐지만 촬영하기 한 3일 전인가요? 4일 전에 갑자기 SG 증권사에 대해 뭐 그런 매도 사태?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엄청 많이 나고 거기에 뭐 임창정이라든지 유명한 연예인들도 연루가 됐고 피해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냥 유튜브 촬영 아니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막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시의적으로 마치 노린 것처럼 우리는 그게 아니었는데 겹쳐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 어쨌든 아까 앞쪽에 옛날 주가 조작하고는 좀 달라졌다. 결국은 지금 저도 일반이니까 뉴스 나온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작 행위가 있었던 것 같고 가장 불법적인 부분은 대리 거래를 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신분증과 핸드폰을 맡기는 행위인 거가 불법인 거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은 구명실명제를 하는 나라에서 해외랑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는 실명제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인지 찾는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한국은 통장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한 금융 실명 위반하기 진짜 어려운 나라거든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통장을 쓴다는 게 그렇죠. 부부가 아닌 이상. 부부야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것도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부부여도 허락받기 전까지. 그렇게 보면은 좀 그런 부분에 불법성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회사가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회사들은 불법적일 수 있다. 네. 이거를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꼭 알고 계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제 SG 뭐 나왔다, 뭐 매도가 나왔다, 뭐 어디는 또 옵션이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상품 중에는 이제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축약하자면 CFD라는 상품이 있어요. 쉽게 네. 설명하면 주식을 한 2.5배 더 많이 살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네. 사거나 혹은 뭐 내릴 때 팔 수도 있는 상품이고 그 상품과 주식을 살 때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증권사에. 네. 네.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결합돼서 거래를 하니까 자기 돈보다 더 많이 샀겠죠. 네. 그러니까 임청정이 말하는 더 손실을 봤다. 투자금보다. 네. 그런 이 나오는 이유가 네. 자기 돈보다 더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네. 선물 거래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선물 거래랑 비슷한데 예. 약간 차이는 주식을 대출 받아서 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받아서. 대출이 예, 또 예. 끼인 거죠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보면 뭐 하여튼 뭐 JTBC 뉴스를 봤을 때는 네. 이제 뒤에 투자자 돈을 또 활용을 해서 주가를 올리고 네. 그렇게 보면 올리는 행위가 약간 인위적이지 않냐.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불법적인 거는 이제 그런 통장 개설 행위나 거래 행위를 의도가 있게 한 거잖아요. 네. 그 원래는 라이센스를 받아서 일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해야 될 일을 불법적으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네. 일반 선량한 투자자들한테 또 피해를 피해가 줬다. 가는, 네. 이게 제일 나쁜 부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왜냐면 본인이 손해 보는 거는 네. 투자는 언제든지 손해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손해를 안 봐도 되는 사람이 손해를 본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아마 증권사들도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네. 왜냐면 선량한 투자 피해자들이 초과 손실이 나면 이제 돈도 더 넣으셔야 된다 설명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게 증권사들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제일 베스트는 증권사도 투자자가 대박이 나서 네. 돈을 많이 벌면 저희도 즐겁습니다. 네. 왜냐면 그런 거죠.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로또 명당 가서 또 로또 사잖아요. 그렇죠. 저희 회사에서 투자자가 대박이 났다. 네네. 오, 좋은 거죠. 네. 네. 그 좋은 기운을 받아 모든 투자자가 돈을 벌면 제일 베스트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미로 좀 이번에 시의성상 그렇게 겹치고 워낙 또 많이 설명하는데 잘못된 해석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상품도 뭐 옵션도 얘기하고 하시는데 CFD 확률이 높다. 뭐 네. 이런 거 정도 얘기 드리고 싶고 여기서 하나 영어라도 일맥상통하는데 불법적인 행위 할 때 제가 느끼는 공통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법이 들어가는 어떤 소재에 가장 공통된 어떤 권선징악, 시나리오적인 패턴 권선징악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네. 배신이 섞인다. 아, 네. 항상 네. 모든 범죄 영화에 배신이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네. 지금 이 주가 조작도 분명히 내부에 배신 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언론사가 좀 빨리 캐치하지 않았을까. 네. 네. 미리 뭐 알고 있었다잖아요, 언론사는. 네. 그래서 다시금 요번 어제 작전 영화를 보면서도 거기 되게 키잖아요, 백전에 배신 그렇죠. 행위가. 예. 그래서 역시 불법적인 행위에 배신은 항상 붙어 다니는구나. 그렇죠. 예.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하여튼 이번 사태는 좀 너무 안 됐어요.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정상적인 기관의 정상적인 루트대로 네. 여기 뭐 저희 고민해본 질문 중에도 어떻게 작전주를 피해가냐. 그렇죠. 네. 투자 가치를 좀 공부를 하셔서 투자를 하자.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인터넷에 뭐 이게 좋다. 네. 물론 요즘은 되게 젊은 분들은 절대 그거 갖고 투자 안 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걸 해보는 걸 가져보자 이렇게 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주식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더 많이 조심해서 공부해서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제가 아는 이제 투자자인데 좀 자산가세요. 네.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저는 제일 공감이 갔던 게
뭔가 투자를 바라보는 입장을 판단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몇 프로를 거기다 투자하느냐. 네. 기대 수익도 그걸 비례해서 가져야 된다. 네, 네. 예를 들어 뭐 제가 직장 생활해요. 제 모든 수익의 뭐 거의 100% 직장 수익이면 투자를 할 때도 100%를 다 투자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많이 넣어야 뭐 10% 20%. 네, 네. 그럼 기대 수익도 10% 20%에 연동되는 수익을 기대해야 된다. 네. 그 100% 이상을 추구하면 네. 실패한다.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길. 네. 대부분 대박을 꿈꾸는 게 그런 비례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대박을 꿈꿀 수 있죠. 그러면 그거에 시간과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반복되는 게 사람의 욕심이란 게 참 끝이 없고. 네, 예. 끝이 없고 그 과거에 있었던 실수 같은 것도 사람이 망각을 그렇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복되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영화 작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런 소재도 뭐 이런 용어도 다 설명한 것 같고요. 영화 작전 이제 한번 기회 되시면 OTT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네, 네. 저도 옛날에 사실 작전은 옛날에 한번 봤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다시 봤는데 상당히 재미있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범님 오늘 저랑 처음 이제 해봤는데 네. 뭐 어떠신 것 같아요, 범님은? 오늘 소감 간단히?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그냥 수다 떠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팀장님이랑 뭐 평소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좀 영화 얘기하면서 이 금융 이야기도 들으니까 좀 이해도도 높아지는 것 같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범님이 어느 영화 쪽도 업무 직업을 갖고 계셔서 이런저런 좀 감독님 의도나 이런 거 얘기해 주셔가지고 되게 신선했고 좀 역시 잘하신다. 준비도 되게 열심히 해오시고 잘하신다. 우리 다음 편도 좀 재밌게 또 준비해보면 되겠다. 우리가 또 중간에 쉬는 시간에 또 다음 영화도 얘기해보고 했었잖아요. 네. 어쨌든 영화 시청자분들 중에 또 영화 추천해주시면 또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마무리할게요. 달러헌터 구독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